저는 지금 대영제국의 마지막 식민지 홍콩에 와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반환이 됐죠. 지금은 9월 언제야? 30일 2024년 9월 30일 저녁 7시를 넘어서고 있고, 보시면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뭐 역사적인 건물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콩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홍콩에 오게 된 계기는 우선 비행기표가 엄청 싸게 풀렸어요. 왕복 19만원으로 풀렸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9월 28일이 2014년 홍콩 우산혁명, 그러니까 우산혁명이라고 하는 엄브렐라 레볼루션 1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내 언론들도 이 홍콩 내부에 있는 어떤 홍콩 민주파? 뭐 동양 보고 같은 기사들을 내보냈는데요. 사실 다 망했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런 활력을 가진 홍콩이 아니고 중국의 그냥 하나의 지방 도시처럼 변화한 홍콩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번 여행의 목적은 비행기표 그리고 호텔 값이 다 싸게 풀려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가겠다 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3박 4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어떤 주역들, 뭐 조슈아 웡이라든가 아그네스 차오, 뭐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그네스 차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로 망명을 갔죠. 원래 홍콩에 계속 있었으면은 감옥에 가 있겠죠. 그리고 조슈아 웡도 지금 란타오 섬에 있는 그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아니지,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계속 기소를 하고 있죠. 새로 아시다시피 홍콩 보안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반국가적인,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뭐 그런 정치적인 법들이 그런 거에 저촉이 되면은 무기징역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좀 만만히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와서 사고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까불지 마시고 놀다 가시는 게 가장 신상에 이롭다. 저도 그게 목적이에요. 조용히 이제 보고 싶었던 거 다 둘러보고,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들, 과거 이제 대영제국 시절의 건축물들, 또 중국 정부가 중국이 이제 홍콩을 반환받고 나서 홍콩에 새로 생긴 중국의 기관들, 예를 들면 뭐 신화통신사라든가 뭐 마리 뉴스 에이전시지, 뭐 뉴스 에이전시는 맞는데 뭐 세계 최대 스파이 기구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중련판, 중국 홍콩 그게 내아종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연락사무소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뭐 홍콩 총독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좀 둘러보고 또 홍콩 야경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장소는 타이쿠안이라고, 과거 그 영국 지배 시절에 여기가 무슨 뭐 교도소도 있었고 뭐 홍콩 뭐 경찰서도 있었고 영국 주둔군 사령부도 있었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몰라요. 각 개별 건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할 시간도 없고,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참 애매합니다. 이게 휴가라는 게 뭐 유튜브로 제가 뭐 대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은 그걸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저도 놀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대략적인 정보만 전달하겠다. 저 뭐지? 물재개 깃발이네. 이 좁아터진 홍콩 섬에서 이렇게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부자겠죠.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차를 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언덕길도 많고, 강남이 언덕이 많다 하는데 이 홍콩도 참 이 부족한 땅에다가 도시를 만드느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 데려다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홍콩역에서 IFC 홍콩역 거기서 쭉 타고 올라오는 그 미들레이브 에스컬레이터인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타고 올라왔고, 지금 제가 가려는 곳은 홍콩 예빈부입니다. 지금 그 과거 이제
영국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인데, 영국 총독부죠. 총독부, 홍콩 총독부. 근데 지금은 이제 홍콩 행정장관 관저로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홍콩 민주 세력, 그러니까 조슈아 웡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원래 그 2014 우산혁명 뒤에도 불과 5년 전에 그 송환법 반대 시위라고 2019년에 크게 홍콩 전역이 이제 시위로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슈아 웡은 2012년인가 그때쯤, 그러니까 14살 막 17살, 한국 나이가 17살일 거고 국제적인 나이로는 한 14살 때쯤에 이 항민사조, 그러니까 스콜라리즘이라는 정치 결사를 그 어린 나이에 만듭니다. 가장 먼저 행동을 했던 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던, 그러니까 친중파 정치인이죠, 렁충이닝이 홍콩 학생들을 세뇌교육하는, 이제 중국식 애국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조슈아 웡과 그가 만든 그 항민사조라는 학생 단체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민주적인 홍콩에서 중국식 애국교육,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면서 내건 조건이 추후에도 물론 50년 동안의 1국가 2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만은 추후에도 중국식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약속이었거든요. 그거를 중국 정부가 어기려고 한 거죠. 중국 정부라기보다는 그 중국 정부의 뜻을 받드는 홍콩 정치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교육법 개정안인가 그거를 이제 저지를 해가지고 항민사조가 홍콩 내에서 굉장히 큰 그 입지를 가지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우산혁명은 그 2014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을 하면서, 사실 뭐 영국이 홍콩을 식민 지배했을 때도 민주주의를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식하고는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홍콩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역의원들을 다 만들어 놓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홍콩 사람들은, 그러니까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지배, 그걸 이제 항인 치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깡렌 질깡,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2019년 넘어서면서 홍콩을 본격적으로 중국화를 하면서 내세운 게 더 이상 그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지배가 아닌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그러니까 아이고 저 절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중국화를 급속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장관을 뽑으려면은 홍콩 주민들은 직선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용인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중파 의원들로 간선제 투표로 행정장관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도 요구가 거세지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내세운 조건이, 그러면 좋다, 직선제 해라, 대신에 행정장관에 나오는 후보는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홍콩 사람들에 의한 홍콩 무슨 민주 정파가 있으면은 그 후보를 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걸로 용인을 하지 않고 만약에 3명이 경합을 붙는다면은 3명 다 친중파 후보를 중국 정부가 뽑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중에서 뽑아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터졌던 게 그 우산혁명입니다. 당시 그 우산혁명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홍콩대 교수가 한 명 있어요. 그 민주 시위를 이끈 그 교수가 센트럴을 점령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센트럴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구역이 몇 가지가 나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로죠, 종로 아니면 여의도 이런 건데 센트럴이 홍콩의 중심이에요. 근데 왜 센트럴을 점령하자고 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금융 회사들이 다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 경제,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냥 그 민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센트럴을 점거를 해버리면은 홍콩 경제라든지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홍콩 행정부가 항복을 할 것이다. 그 좀 약간 과격한 논리였죠. 대학 교수의 어떤 방법론 치고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2014년 홍콩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죠. 당시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는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 한 학기 앞두고 광고회사 들어가서 그냥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의 홍콩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니까 국내 포털에 들어가서 국내 뉴스 통신사들이 송출하는, 이제 송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2014년에는 우산혁명이 무슨 일인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홍콩 사람들도 뭐랄까 그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 기능 마비시키고 금융가를 다 시위대가 점령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중산층과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시위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이 어떤 단합이 안 된 거죠. 홍콩 시민들 전체가. 그 당시에 제 같이 회사 다니던 어떤 위에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다 같이 힘을 뭉쳐야 이기는 건데 결국에는 돈이 문제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고, 또 어떤 정치적 이념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국민들, 민초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와닿아요. 그게 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일반적으로 그냥 바쁘게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산혁명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로 끝났죠. 결국에는 그 홍콩의 행정장관은 그렇게 이제 중국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뽑히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2019년 그 송환법 반대 시위죠. 그런데 그 송환법 반대 시위는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 중국,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홍콩 예빈부 담벼락이네요. 제가 구글어스로 봤는데 송환법이 뭐냐? 그러니까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이라든가 어떤 범인들이 어떤 피의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홍콩 안에서 처벌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송환법은 중국 본토로 송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그 법안이죠. 그 이전에도 문제는 송환법이 굳이 없더라도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 세력들, 그러니까 민주지사들, 예를 들면은 민주적인 간행물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자주 납치를 했어요. 그 뉴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뭐랄까 송환법을 그 뭐랄까 성문법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저기 앞에 그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를 찍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안 까불고 이렇게 조용히 얌전히 놀다 가려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근데 원래 굉장히 역사적인 건축물이라 가지고 잠깐만 먼저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Sir, can I take a video record?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건물이 바로 그 홍콩 예빈부, 과거 구대영 제국 홍콩 총독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콩 행정장관이 머무는 관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자유롭게 입장을 해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홍콩 행정장관이 안에서 뭐랄까 생활하고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낮에 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살짝 무섭긴 합니다. 예. 무사히 잘 찍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낮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경비 아저씨가 경고를 하네요. 너무 오래 서 있는다 여기 앞에. 그래서 안 까불고 전 호텔로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여기 우산혁명 실패를 했죠. 근데 송환법 얘기를 했었지. 송환법은 그러니까 그 성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홍콩 시민을 합법적으로 중국 본토로 끌고 가겠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파가 반발을 하면서
뭐 진짜 한 7,800만 홍콩 시민들 중에 몇백만이 이제 이 센트럴과 온 완차이 그리고 저기 샹완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수십일 동안 대치를 했죠. 결국에는 홍콩 정부가 승리로 이제 시위를 진압을 했습니다. 간단해요. 더 이상 오래 시위를 할 수가 없었고 시위 동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이제 어떤 벤처 언론사의 어떤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더라? 그러니까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4대 조건인가 5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홍콩 행정장관, 당시 행정장관이 캐리람이죠. 캐리람 장관이 그럼 송환법을 철회를 하겠다, 철회 약속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시위대의 온건파와 강경파가 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환법을 막았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강경파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온건파 시민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위 동력이 크게 죽은 게 첫 번째 문제였고, 제가 그때 있던 신문사를 나오면서 더 이상 그걸 취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있던 그 회사에서 좀 멍청한 놈들이 홍콩에서 온 승전보, 뭐 자유민주진영회 뭐 이런 이상한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 취재를 하는 거죠. 중국 지도부가 문화대혁명 이후에 약속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절대 군중의 요구에 의해서 항복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 덩샤오핑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 지도부 전체가 문화대혁명의 실제적인 피해자들이었거든요. 그 홍위병들한테 막 구타 당하고, 그때 한번 양보하는 바람에 뭐 시골로 끌려 내려가고,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자신들이 이제 권력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군중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합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행동 방침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천안문 사태죠. 그때가 89년 6.4 천안문 사태였나요? 당시 천안문에 이 중국 대중들 100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문화대혁명 트라우마가 이제 도진 겁니다. 덩샤오핑을 비롯해가지고 그 중국 지도부가. 그래서 그냥 야밤에 탱크 몰고 가서 쫙 깔아 뭉개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빠르게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들떠가지고 이제 오도방정 잘못 오보를 내보내는 건데, 그 민주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을 때 제가 그때 지금은 지웠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이거는 단단히 오보다. 송환법을 철회를 하면서 민주진영을 양분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각계극파를 이루고 강경파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나머지 중국화 작업을 완료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맞았죠. 정치가 그런 겁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면은 강경파들도 힘을 못 써요. 결국에는 강경파가 뼈대가 돼가지고 투쟁을 하는 건데,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뼈대 혼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진귀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냥 걸어가다가 발견했는데 홍콩 중국 외교부 뭐저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한번 찍을 때마다 가드들이 저를 지켜보는데 최대한 얌전히 있다 가겠습니다. 호텔 머네요. 택시를 안 타려고 그랬는데.